정치와 신진사대부의 성장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공민왕이라는 인물이 활약했던 시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서서 몽골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었는지도 알아봐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몽골의 침략과 대몽항쟁부터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원나라의 내정 간섭과 그걸 극복하기 위한 공민왕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은 그 몽골 초원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유목 민족 중에 이제 한 부족입니다. 뭐 지금도 현재 몽골이란 국가로 이제 남아 있는 민족이고요. 원래는 이제 금나라 여진족의 밑에 있었던 부족이었는데, 세력을 키우면서 이제 몽골 일대의 부족들을 통합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금나라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화북 일대를 점령을 하면서 이제 강력한 세력으로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비단길이라고 부르는 이제 실크로드를 그러니까 실크로드 상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을 이제 정복을 해가면서 이제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던 나라였죠. 뭐 유럽이라던가 러시아 일대까지도 진출을 했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인도 북부 지역에도 진출을 했었고, 저기 멀리는 이제 이집트 사막 근처까지도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대제국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금나라하고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고려하고는 직접적으로 뭐 이제 부딪힐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려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이제 몽골과 고려가 만나게 됩니다. 금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자 이제 이 여진족의 금나라 밑에 있었던 그 거란족이 이제 독립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 거란족이 금나라가 망한 이후에 독립을 하려고 하지만 뭐 워낙에 몽골족이 강력했기 때문에 이 거란족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쫓긴 거란족들이 우리 고려까지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고려는 다시 한번 거란족의 위기에 이제 빠지게 된 것, 거란족으로 인한 침략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때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고려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거란족들을 쫓아왔었던 몽골족의 군대와 연합을 해서 이 거란족을 제압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자 그걸 핑계로 몽골이 우리 측에게 이제 좀 무리한 조공을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지간하면은 들어줬거든요. 그런데 나날이 이제 이 요구가 심해지면서 갈등이 심화되다가 몽골 사신이 피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몽골 사신이 돌아가던 길에 죽게 되는데, 몽골 측에서는 우리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잘 모르겠다, 가다가 거란족이 죽였나 보지 뭐 이렇게 되면서 갈등이 생겼고요. 그게 결국 몽골의 침입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몽골의 1차 침입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그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무신 정권의 최씨 무신 정권이었는데요. 두 번째 권력자였었던 최씨 집안의 두 번째 권력자였던 최후 때인데, 이때 몽골의 침입에 이제 고려로선 당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었던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거란족이라던가 여진족과 싸우던 당시에 또 고려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상 싸워봤더니 이 몽골족의 힘이 이제 엄청나다는 것을 느꼈고, 그러자 이제 화해를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몽골이 우리에게 이제 조공들을 잘 바치라고 하면서 이제 군대를 물리게 되는데,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고려가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몽골과의 그런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평화롭게 지내겠다고 해놓고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버립니다. 예, 강화도 천도한 거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강화도가 지금도 가보면 주변에 뻘밭이 굉장히 많고 조소 간만의 차가 심해서 참 그냥 드나들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이거는 지금도 그렇지만 조선과 고려 시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도는 뭐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강화도 자체가 많이 이제 뻘밭이 논밭으로 바뀐 상황이거든요. 근데 고려 시대의 강화도를 이제 추정을 해보면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뻘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 또 물이 조수간만의 차가 심했기 때문에 이 바다라던가 물에는 약했었던 이 몽골족이 강화도를 점령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륙 지방은 몽골군과의 막 침략과 거기에 맞선 항전으로 막 바빴는데 강화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고 최씨 무신 정권을 계속 쭉 이어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몽골군이 쳐들어오는 것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10년, 20년이 막 넘어가다 보니까 육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배신감을 느끼면서 도대체 정부는 뭐 하냐? 우리는 이렇게 몽골군의 침략을 당하는데 편한 강화도에서 이렇게 자기들 목숨만 보존하면 다냐? 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몽골군에 투항을 해서 몽골군의 앞잡이가 돼서 강화도를 공격할 수 있는 막 그런 여건들이 막 마련돼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 최씨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또 왕실이 나서서 몽골과의 강화를 이제 몽골과의 화해를 한 끝에 강화도를 벗어나서 개경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상황이 이제 역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나가는 이 상황에서 기존의 이제 무신 정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몽골과의 전쟁에서의 책임도 져야 할 것이고 또 왕권이 회복되면서 그동안 왕에게 이제 제멋대로 했었던 무신들 입장에서 좀 여러 가지로 좀 불편했겠죠. 뭐 거기다가 이제 자존심을 굽히고 몽고에게 항복한다 이런 것도 이제 좀 걸렸을 거고요. 그래서 이때 항복을 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었던 세력들이 이제 바로 삼별초입니다. 그래서 삼별초가 대몽 항쟁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배종선의 지휘로 뭐 진도, 연단성을 쌓고 이제 대항을 했는데 이때 고려의 수도인 개경으로 돌아간 그 정권은 가짜 정권이고 자기들만이 이제 진정한 고려 정권이다라고 해가지고서 잠시 정권이 두 개가 고려 정부가 두 개로 나누어졌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 진도를 차지하고 세력을 넓히다가 몽골과 그다음에 고려 개경 정부 연합군에게 이제 패하면서 진도가 함락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김통정의 지휘로 제주도로 도망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제주도에 이제 성을 상파두리 성 같은 이런 성들을 쌓고 저항을 했지만 결국에 막아내지를 못해서 제주도에서 삼별초의 난은 끝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여기서 과연 끝난 게 맞냐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김통정이 지휘하던 제주도가 함락되고 나서 얼마 후부터 오키나와의 이런 고려의 영향을 받은 모습들이 고려의 영향을 받은 뭐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기와라던가 이런 데 있어서 고려의 당시 고려의 기와하고 이제 아주 유사한 형태의 기와 등이 발견이 되면서 제주도와 오키나와를 이제 100길로 연결하는 게 그렇게 아주 힘들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다고 하기 때문에 삼별초 중에 일부가 또 탈출을 해서 오키나와에 가서 자리 잡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건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자, 이제 개경으로 돌아간 고려 정부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예요. 몽골의 원나라에 투항을 했었던 나라들 중에서 왕실을 유지하는 게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고려는 수십 년간의 전쟁에서 몽골과의 그런 다툼에서 끝내 패하지 않고 이제 스스로 항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왕실이 유지가 됐고요. 또 원나라 황제인 쿠빌라이 칸의 딸과 우리 왕자가 결혼해서 이제 왕이 되죠. 이렇게 왕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 고려의 왕실은 쿠빌라이 왕실의 이런 사위 가문으로서 이제 원나라의 황실에 이제 버금가는 그런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는 이전에 무신 정권에 의해서 마구 교체가 되던 시기에 비해서는 오히려 몽골을 등에 업음으로써 왕권이 강화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원나라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선생님이 예전에 앞선 시간에서 우리의 용어들은 황제국에 준하는 용어들을 썼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용어와 관제들이 모두 격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왕에 걸맞는 용어를 쓰게 되는 거죠. 여기 밑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뭐 조나 종으로 불렀던 왕의 호칭은 이제 조종이라고 했었던 게 이제 왕이 되죠. 그래서 뭐 충수강이니 충선왕이니 공민왕이냐는 식으로 이제 왕을 이제 부르는 칭호 자체가 바뀌었고요. 짐이라고 부르던 짐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가 뭐 고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폐하라는 칭호가 전하로 그리고
태자는 세자로 이렇게 한 단계씩 낮아졌고요. 이성육부 체제의 중서문화성 그리고 상서성 체제는 첨입으로, 그리고 6개의 부가 사로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성이 부가 되고 부가 사로 되는 형식으로 한 단계씩 다 격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이제 내용을 좀 더 보시면 내정 간섭으로는 이제 우리 고려가 멸망을 하자, 그러니까 고려 왕실이 멸망한 게 아니었죠. 고려 왕실이 굴복을 하자 원나라가 다음 타겟으로 삼았던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원정을 위해서 인력과 물자 등을 이제 고려에서 뽑아서 이제 일본에다가 투여를 하는 거죠. 이제 군사력을 투여를 하는 건데, 원래 몽골이 그렇게 했습니다. 몽골의 사막에서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복한 나라들을 활용을 해서 해가지고서 그 다음 나라 공격한 거였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굴복시키고 나선 일본을 공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설치됐었던 게 정동행성이고, 이 정동행성의 관리들이 다루가치라고 불리는 관리들인데, 이 정동행성이 일본 원정을 포기한 이후에도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정 간섭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영토도 상당 부분 빼앗기게 됐죠. 먼저 이제 동령부라고 하는 것은 자비령 이북인데요. 지금의 이제 이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이 지역이 자비령 이북 지역. 그리고 쌍성총관부는 이제 이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이 지역을 얘기하고요. 탐라총관부는 이 지역 지도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동령부하고 이 탐라총관부는 원나라하고의 조율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쌍성총관부의 경우에는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원나라의 영토로 남아 있다가 결국은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우게 될 이 공민왕 때 무력을 통해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 탐라 이게 공민왕 때 무력으로 쳐들어가서 회복을 했고요. 이때 공민왕을 도와서 쌍성총관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줬던 집안이 바로 이성계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이 도움을 줬었고요. 결국 이제 이성계가 관직에 나와서 조선을 건국하는 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공물, 황간, 공려 등 고려 재정에 이제 부담이 되는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뭐 황간, 공려하면 뭐 남자들 그리고 여자, 남녀, 일꾼들을 요구를 했었던 거고요. 공물 그러면 대표적인 걸로 뭐 여러 가지 뭐 금이라던가 은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가져갔고, 좀 특이한 걸로는 이제 매를 잡아서 바치라 그랬어요. 매 사냥을 몽골 귀족들이 되게 좋아해가지고 우리 고려에서 나는 그 매를 잡아서 바치라고 해서 응방이라고 하는 그 매를 잡는 기구를 따로 두어야 할 정도로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이거를 잡는 시기가 한참 농사로 바쁜 시기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바쁜 시기에 이런 뭐 매 사냥하러 백성들을 동원하면 백성들이 좋았을 리가 없죠. 자, 그러면 공민왕으로 가서 공민왕의 개혁 정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민왕이 집권을 하던 무렵에는요, 권문세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귀족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원나라하고 관계를 통해 가지고서 원나라 밑에서 원나라 밑에서 친원파 노릇을 하던 사람들인데요. 당연히 고위관직은 독점을 하고 있었고 음서로 경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대규모 농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산과 강을 경계로 할 정도로 농장이 컸다고 할 정도로 농장을 갖는데, 그런 농장을 갖게 되는 배경은 바로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고, 그리고 이렇게 농지를 빼앗겨서 몰락한 농민들을 노비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면 토지를 권문세족이 가져가서 세금을 안 내고, 그리고 농민들이 노비가 되면 세금을 이제 거둘 수가 없죠. 그래서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고 국방력이 이제 취약해지는 그런 사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재정이 궁핍해지고 국방력은 약화될 대로 약화되고, 그래서 이제 나라 이제 사정이 엉망이었죠. 거기다가 당시 왕들이 이제 원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나라의 영향 하에서 뭐 왕들이 교체가 된다던가 하는 일들이 이제 자주 이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왕이 이제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은 이제 왕이 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결국 이제 우리를 감시 감독하던 원나라가 망하고 이제 명나라가 건국되는 그런 이제 중국의 정권 교체기에 맞춰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나라를 간섭하는 거를 이제 목적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당이 했었던 정책들을 이제 몇 가지로 보면, 일단은 원나라에 반대하는 정책들,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원나라 가깝게 지내던 세력들을 이제 제거를 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기철의 세력을 이제 쫓아냅니다. 기철의 이제 그 여자 형제가 기황후라고 해서 원나라 황제의 부인이 됐거든요. 원래는 공녀로 이제 원나라에 바쳐진 건데, 그곳에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능력을 발휘를 했는지 원나라의 이제 공녀 출신의 이제 황후가 되었기 때문에, 그 황후를 믿고 이제 남자 형제들이 설쳤던 거죠. 근데 이런 설쳤던 기철 세력 등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관제가 모두 왕국으로, 황제국에서 왕국으로 떨어졌었는데, 이거를 모두 다 회복을 하려고 했고요. 그런가 하면 원나라의 연호를 사용했던 것을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원나라 황제의 즉위가 아니라 새로운 중심이 있다는 거죠. 이때 이제 원나라 대신에 이제 명나라의 연호라던가 이런 걸 사용을 했겠죠. 그리고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몽골의 풍습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시 우리가 몽골이랑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몽골의 풍습이 많이 들어왔고요. 또 반대로 우리의 풍습이 이제 또 몽골에서도 유행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동행성 이문소라고 하는 내정 간섭 기구로 혁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회복을 하면서, 즉 이제 몽골과 서로 이제 창칼을 마주하는 그런 관계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권력은 인사권이거든요. 누구를 어떤 자리에 앉히는데, 이 인사권이 무신 정권 때부터 이 정방이라는 곳에서 왕의 허락 없이 자기들끼리 이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정방을 폐지시켜 버림으로써, 정방을 없앰으로써 인사권을 찾아왔고요. 그 인사권을 바탕으로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사대부들을 등용하는데 이제 쓴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민변정 도감을 설치를 해서 권문세족들을 약화시키려고 그런 건데, 권문세족의 힘의 기반이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토지와 노비였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를 반환하고 노비를 해방시킴으로써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키겠다. 이게 이제 국민왕의 개혁이었습니다. 이걸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신돈이라는 인물입니다. 역사에는 이렇게 좀 괴승이다, 요승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나름 이런 국민왕의 그런 총애를 받으면서 토지 반환이라든가 노비 해방 등과 같은 이런 강력한 정책을 펼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었던 인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게, 이 공민왕이 즉위하고 있던 시기에 이렇게 반원 정책도 하면서 원나라랑 몽골과 충돌도 생기고, 또 내부적으로는 권문세족과 이렇게 다투면서 이렇게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여기에 더해서, 교재에는 없지만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더해서 북쪽으로는 나중에 이제 명나라를 건국하는 세력과도 이제 일부 연관이 있는, 북쪽에는 홍건적이라고 하는 애들이 쳐들어와요. 머리에다가 빨간색 두건을 두른 홍건적이 두 차례에 걸쳐서 침입을 해오고, 거기다가 남쪽으로는
남쪽으로는 이제 왜구가 아주 극성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홍건적의 침입으로 한때 개경이 함락될 정도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는데, 남쪽에서는 또 왜구들이 설치면서 경상도, 전라도는 물론이고 뭐 충청도라던가 심지어는 개경의 입구까지 왜구들이 들어와서 뭐 횡포를 부렸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왜구들의 횡포가 아주 극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반원 정책을 펴면서 친원 세력들과의 충돌이 있고, 또 고문세족들의 토지와 노비를 해방시키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기는 와중에 또 외적의 침입까지 있었으니 이 공민왕 시기는 참 힘든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개혁을 진행해 갔다는 것은 이제 국민왕이 굉장한 능력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개혁의 결과 고문세족이 당연히 싫어하죠. 고문세력들이 막 당연히 싫어하면서 반발을 많이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국민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목이 자꾸 아프네요. 거기다가 이제 공민왕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죠. 이제 부인이었었던 노국공주가 원나라의 공주긴 하지만 공민왕을 도와주면서 개혁에 알게 모르게 힘이 많이 돼줬었던 노국공주가 이제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리면서 공민왕이 이제 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혁 정책보다는 좀 사치나 향락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면서 이제 민심을 많이 잃었죠. 결국 이제 공민왕이 믿었던 부하들에게 배신당해서 암살을 당하면서 결국 개혁이 중단되고 맙니다. 이 개혁이 중단되고 나서 상황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개혁들이 모두 되돌려질 위기에 놓이게 됐었던 거죠. 이때 이제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신진사대부들입니다. 자, 신진사대부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신진사대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음서나 과거 두 개의 관직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둘 중에서는 과거를 통해서 중앙의 관리로 진출을 했었던 세력들이고요. 공민왕에 의해서 등용이 됐었던 사람들이고, 공민왕이 앞에선 설명을 안 했지만 성균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국자감을 이제 국자감이 공식적으로 국자감이 고려 교육기관이었는데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바꾼 사람이 공민왕이고요. 이렇게 성균관으로 바꾸면서 성리학을 교육을 하도록 성리학을 교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균관에서 성리학을 공부를 하고 공민왕의 개혁 정책에 따라서 등용됐었던 관리들을 우리가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리학을 수용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성리학을 이분들은 성리학을 수용을 했는데,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을 여기서의 중국은 이제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제 중국의 한족들이 세운 명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족이 세운 명나라를 이제 떠받들면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그거를 명나라를 세상의 중심으로 보고 거기에 이제 걸맞춰서 우리가 평화롭게 같이 공존하는 뭐 이런 걸 상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적인 성리학 원리에 따라서 국가 운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고요. 특히나 이제 경제적으로 이분들은 이렇게 엄청난 부자들은 아니지만 각 동네에서 그래도 좀 꽤나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주변에서 권문세족들이 막 불법적으로 농민들의 농장, 농민들의 그 토지를 뺏고 뭐 이런 것들을 옆에서 바로 지켜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비판 의식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래서 권문세족들하고 사이가 별로 좋을 리가 없죠. 거기다가 성리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교의 주장은 다 터무니없는 소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불교가 별로 예뻐 보이지 않는데, 불교가 이 무렵이 되면 부패하면서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이라던가 이런데 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기존의 고려의 불교라고 하는 기득권과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기득권을 공격하는 세력, 그게 이제 바로 신진사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진사대부들이 공민왕이 있을 때는 공민왕이라는 그늘 아래에서 공민왕의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공민왕이 암살로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이들의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큰 세력들이 없었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렇게 크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신진사대부들이 권분세족들에 의해서 뭐 관직에서 밀려난다던가 이제 뭐 좀 여러 가지로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봤었던 게 누구냐면, 새롭게 떠올랐었던 이성계를 비롯한 신진사대부들과 결합할 만한 신흥 무인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이성계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계에게 의탁을 해가지고서 이성계를 비롯한 여기 있는 뭐 최영 같은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신흥 무인이라고 부를만 하기는 한데,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이성계, 서임 신흥 무인 세력과 이제 신진사대부가 결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신진사대부들이 사상적인 것을 대준다면, 이제 신흥무인 세력인 이성계는 자신에게 부족한 사상을 채우고 이제 무력을 제공해주는, 서로가 윈윈이 되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명나라가 쌍성총관부에 대해서 시비를 건 거예요. 이 쌍성총관부 지역은 우리가 원나라하고 싸워서 되찾은 지역이고, 원나라가 차지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엄연히 고려의 영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명나라가 우리에게 너희들이 혼란기에 혼란기에 가져갔었던 쌍성총관부를 돌려달라, 자기들이 직접 통치하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해옵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려의 당시 왕이었었던 우왕과 최영이 요동 정벌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동 정벌을 추진한다는 게 명나라하고 싸우자는 건데, 이 명나라를 중심에 두고서 이제 정책을 생각을 했었던 이 신진사대부들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죠. 여기서 이제 명나라랑 싸워버리면 자신들의 근본이 되는 이 성리학 체제가 무너진다고 봤기 때문에 요동 정벌을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당시 뭐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은 우왕과 최영의 세력에 비해서는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공격에 나서게 되죠. 그래서 요동 정벌을 갑니다. 이때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내죠. 바로 위화도 해군 사건입니다. 원래 위화도에서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다가 왜 빨리 요동으로 안 들어가냐라고 이제 압박을 받고 있다가 결정을 한 게, 에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개경으로 돌아와서 개경을 장악을 하고 결국 이제 이성계가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제 당연히 최영은 제거가 되고 우왕은 이제 쫓겨나면서 이제 이성계가 강력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 되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진사대부들 사이에서의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온건개혁파 신진사대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이색이나 정몽주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급진개혁파 신진사대부라고 불리우는 정도전, 조준 같은 인물들, 여기 정몽주, 정도전 정도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급진개혁파들의 경우에는 좀 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건개혁파 정몽주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고려라고 하는 체제를 안정시키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발전시키기를 추구를 했고요.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이 고려라고 하는 왕조는 이미 그 운을 다했고, 새로운 성리학적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새 판을 짜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온건개혁파와, 그리고 또 고려 왕조를 아예 부정해버리고 새 왕조를 만들어서 이제 성리학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급진개혁파 사이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이였었죠.
그런데 이제 온건개혁파는 이성계에게 이제 아무래도 좀 눌리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래서 급진개혁파와 이제 이성계 세력에게 밀리고 있었는데,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면서, 요즘으로 치면 교통사고를 당한 거죠.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면서 누워버리자 온건개혁파가 급진개혁파들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몽주 이색 측이 정도전, 조준, 이성계 등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어, 조선의 왕이 되는 태종 이방원이 병석에 누워 있는 아버지를 급히 이제 모시고 오면서 이 온건 개혁파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 버리게 됐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히려 상황이 역전이 돼서 어, 태종 이방원을 비롯한 정도전 등이 온건 개혁파를 제거를 해야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그 유명한 시를 남기죠. 뭐 이런 들었더하리 저런 들었더하리 뭐 이런 시를 남겼더니, 이제 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이러면서 이제 탁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 선주교에서 이제 철퇴를 맞아서 죽음으로써 온건개혁파는 몰락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코스를 밟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진개혁파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과전법 개정을 통해서 경제적인 그런 이득도 취하면서 동시에 권분세족도 약화시키고 농민들에게 이제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세금을 걷는 권리를 재분배하고 권분세족을 몰락시키면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조선을 건국할 수 있는 여론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 전에 못했던, 고려 왕조는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이성계 장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진사대부들에 의해서 새롭게 마련된 나라가 바로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건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 건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고려에서 이제 몽골과의 항쟁, 그리고 몽골 간섭기, 그리고 국민왕의 그런 개혁 정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